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있는 대학에서 의료관계법규를 가르치고 있는 김영필입니다. 제가 이 의료관계법규를 가르치면서 이거를 좀 영상으로 준비해서 테마별로 이렇게 나누면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의료관계법규를 유튜브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료관계법규에서 중요한 부분을 조금 테마별로 나누고 거기서 설명을 좀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법규를 쭉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만 좀 제 나름대로 선별해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 설명하고 그 관계된 그 국시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올 것 같다. 국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상해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그 단락별로 나눌 거고요. 이제 의료법, 의료기사법,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길지 않도록 20분 내에서 의료법을 2개로 나눠서 1교시 2교시 나눠서 설명을 할 거고요. 처음 준비하다 보니 약간의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아무 때나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 수 있고, 어디 이동 중이거나 다른 일을 할 때 혹은 뭐 잠깐 쉬실 때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혹은 뭐 어떤 그 TV 시청을 통해서, 유튜브 시청을 통해서 간단하게 의료관계법을 한 번 더 써머리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국가고시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료법 총칙 보면 의료법의 목적이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목적을 보시면, 자,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의 목적이 있다 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총칙에서의 가장 목적을 보면, 의료법의 목적을 보면, 목적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보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보면 의사들은, 그러니까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근데 의료기사로 가면 조금 더 달라지긴 합니다. 좀 그건 또 의료기사법에서 말씀드리려 하고요. 일단 목적을 보면 모든 국민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요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인 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다음에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조산사는 이제 간호사가 조산 업무에 관해서 한 1년여 넘게 특정 업무를 하면 조산사 별도의 면허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칙에 봤을 때 목적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국시문제 48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옳은 것을 물었는데 틀린 걸 답하거나 또 틀린 것을 물었는데 맞는 걸 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나올 때 목적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별표를 하나 혹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서 명확하게 문제의 요점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면 목적으로 옳은 것은 보면 첫 번째 사회통합, 자, 두 번째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세 번째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 네 번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다섯 번째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자, 그럼 어떤 게 답일까요? 봐볼까요? 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총 5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병원, 한방병원은 30개 이상 병원을 우리가 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하고요. 병상수가 30개 이상인 병원. 요양병원은 정신장애인 지역재활시설을 포함해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요양병원을 합니다. 치과병원은 입원실에 제한이 없습니다. 치과병원은 뭐 입원실에 어떤 한 개든 뭐 30개든 50개든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 종합병원을 하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거를 우리가 종합병원을 합니다. 100개 이상. 그러니까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일 때는 우리가 종합병원을 하죠. 거기에 이제 뭐 상급 종합병원 또 전문 종합병원 나누긴 하지만 어쨌든 종합병원 기준은 100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00에서 300병상 이상 속해 있는 100에서 300병상 정도는 총 7개 이상의 그 진료 과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필수 진료 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그러니까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을 갖는 게 100개에서 300병상의 이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 300병상을 초과하는 거. 300병상을 초과한다는 건 이제 그 과가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학병원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 산부인과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여기까지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을 갖추고 있으면 300병상을 초과한 병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9개 이상을 갖추는 거를 300병상 초과, 7개 이상은 100에서 300병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국시 47회 문제인데요. 자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병상을 몇 개 이상 갖춰야 되는가? 아까 의료법상 종합병원이라 했습니다. 상급병상 100에서 300병상, 300에서 300병상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라 했습니다. 그럼 몇 번이죠? 자 답은 3번이겠죠. 100개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료기관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자, 의료기관 중에 상급 병원,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이란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그러니까 중증 질환, 특별한 어떤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적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평가는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 다음 전문병원 또 따라 있습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난이도, 그러니까 특정 과목, 예를 들어서 뭐 재활 전문병원, 뭐 외과 전문병원, 뭐 척추 전문병원 이렇게 나누죠. 그럼 특정 질환에 대해서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전문병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도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평가는 3년마다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자 46회 나왔던 거죠. 자 의료법상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의료법상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자. 자, 몇 번일까요?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보건부 장관, 행정안전 장관. 아까 설명드렸죠?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이제 의료인을 보겠습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이렇게 의료인, 그 다음에 간호사, 그 다음에 조산사를 말씀드렸다겠죠. 그 중에 이제 보면 자 의료인에 대해서 이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우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라고 합니다. 국가시험 합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거기서 보면 자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자, 평가, 이제, 의료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사람들 의료인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의 면허를 주느냐? 그러면, 면허를 받은 자는, 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 그러니까 평가인증, 그 국가에서 평가인증을 해준 인증을 받은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 다음,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자. 많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은 자 보건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졸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AB 시험에 합격한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B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AB 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가고시험 합격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면허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 외국에서 면허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AB 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도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 졸업 예정 시기에 졸업하고 그 해당 학위를 받아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험에서 이제 의료인에 대해서 어떤 의문,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에서 어떤 그 내용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격 사유 보겠습니다. 의료법에서 이제 결격 사유를 보면, 자, 결격 사유는 그러니까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결격 사유를 보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도 보면, 자,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다만 전문의가, 그러니까
정신질환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데 의사가 다른 전문의가 이 사람은 의료인으로서는 크게 뭐 문제가 안 됩니다. 진단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인정한 사람은 괜찮다는 거죠. 그 외에 결격 사유는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그러니까 마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안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설명을 들어보면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재앙으로 사법상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법, 그러니까 이 위에 정신질환, 마약, 대마, 항정신성, 그 다음 피성년, 이 법과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니까 형이 아직 집행 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됐다고, 이 사람 집행이 끝났어요. 혹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의료인 자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료인의 국가시험을 보죠. 자,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AB시험으로. 국가시험과 AB시험 매년 1회 이상. 1회 이상이라는 이제 이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회만 한다는 게 아니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서 2회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회만 실시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1회 이상입니다. 공고는 시험 일시, 장소, 시험 과목, 응시 원서 제출 기간, 그 밖에 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시험 공고는 90일 전까지 공고를 합니다. 90일 전까지. 그다음에 시험 장소별 응시 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일시는 30일 전까지 공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료법, 의료기사법도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응시 자격의 제한은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왜냐면 아까처럼 이제 뭐 어떤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국가고시를 볼 때, 국가고시에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국가고시를 시험 볼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면, 그때,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권리와 의무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인데요. 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을 보시면 각각 틀린데 보면 이제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은 10년을 보존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환자 명부,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서,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상기록부는 5년. 이거 잘 구분하시면. 그러니까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진료를 했건 초창기 진료하면서 그다음 수술기록 이런 것들은 10년이고 중요하니까. 환자 명부나 검사 내용, 검사 소견서,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상기록부는 5년을 보존하고요. 그다음에 진단서. 우리가 보면 이제 진단서 끊어달라고 하죠. 진단서. 이런 건 진단서나 사망진단서, 시체 검안서. 이런 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헷갈리지 않도록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는 중요하죠. 우리가 진료했고 그 다음에 수술했잖아요. 수술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10년을 보존하고 일반 명부, 감자는 소견서 이런 건 5년. 그다음에 진단서, 우리가 쉽게 진단서는 이렇게 발급해 주잖아요. 뭐 진단서 발급해 주자 이러면 발급해 주잖아요. 사망진단서는 이미 사망했고 시체 검안했다. 이건 3년이고요. 가장 가벼운 게 처방전은 2년 정도만 보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보면 이제 이거를 좀 틀어서 어떤 거 10년이냐 어떤 거 5년이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낼 수 있는 문제니까 진료기록부에 대한 보존기간 이것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취업 실태와 취업 상황 보고, 그거는 이제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3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기사법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취업 실태와 취업 상황 보고를 몇 년마다 하느냐? 3년이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시면 이제 변사체 신고 의무자는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조산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변사했는지를 검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검안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와 치과의사와 한의사와 조산사입니다. 여기서 조산사는 왜 필요하냐? 조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출산할 때 예를 들어서 출산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조산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변사 신고 분야에 조산사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사유를 보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신고 사유는 사체를 검안해 변사한 것이 의심될 때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자, 신고 대상 어디서 하느냐? 어디다 신고를 하느냐? 보면 이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이 사람은 변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누구한테 신고를 하느냐 했을 때 요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국시문제 46, 47, 48회를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 교류부 등과 보존기간이 옳게 짝져진 것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처방전 아까 몇 년이죠? 2년이라 했죠. 자 수술기록 얼마라겠습니까? 그쵸? 10년이라겠죠. 진료기록부 자 10년이라 했습니다. 간호기록부 5년이죠. 환자의 명부도 5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수를 좀 바꿔서 문제가 나오고 쉽게도 낼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중요성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덜 헷갈릴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자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거만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자,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보면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보건소장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여기서 경찰서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법상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사항 등을 누구에게 신고하는가? 여기서는 이제 또 3년마다 취업 실태와 사항을 누구에게 신고하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답은 뭐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하겠죠. 그럼 답을 보면 아까처럼 자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의사 자 취업 실태를 몇 년마다 하느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3년이다. 이거는 이제 의료기사법에서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의료행위의 제한 국시문제 46회 47에서 나왔는데 저는 좀 의료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의료행위 제한이 중요하다 봤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해놓은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또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의료행위 제한이 참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별표를 해본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자 의료인이 아니면 당연히 의료행위 불가하죠. 자,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의료인이 아니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불가하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의료행위 불가, 의료인도 면회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의사가 재활학과를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과에 대해서 맞는 거 물론 전체적인 이제 의사로서의 역할은 있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부분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의료인이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한의사 업무를 할 수 없겠죠. 예, 이런 것처럼 자기 그 의료인에 해당하는 것만 하게 되는 거죠. 자, 예외 규정이 있긴 한데 보시면 자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자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입니다.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그러니까 외국인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의료봉사 같은 거 많이 오죠.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의료봉사 하지 않습니까? 의료봉사 하신 분들에 대한 면허를 가진 사람만 의료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행위를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처방을 했을 때, 자 그다음에 이제 의료봉사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한 자, 그렇죠? 의료봉사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한 자는 또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예외 기준 이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왜냐면 이제 봉사 같은 거 가잖아요. 학생들이 뭐 의료봉사 같은 거 가지 않습니까? 또 학생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의료인이 아니면 행위를 못 하는데 예외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보면 예외 규정에도 뭐 제가 쓰진 않았지만 그 가능한 의료행위 보면 의료봉사 또는 연구시범 사업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한 자 중에 이번에 가능한 경우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을 하는 의료행위, 그러니까 아까 2번에 의료봉사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한 자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 내용을 보면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를 위한 의료행위를 했을 때도 가능하고요.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이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그쪽 공부하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한 학생 중에 가능한 의료행위 같은 경우를 디테일하게 보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는 가능하다. 학생들이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하는 행위, 학생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와 지방자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그러니까 학생일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의료행위 제한이지만 일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 명칭을 사용해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본인, 그 다음 또 디테일을 하면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을 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금품 제공 및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속에 알선, 유인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사주하는 행위도 하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지켜볼 게 보험회사, 상조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환자 유출해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못 박아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국시문제 46기 47에서 보면 한번 살펴보면 자, 의료법상 의료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회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것 외에는 의료인이 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의료인이 아니면 치과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명칭이나 그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맞죠?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 체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면허를 가진 자는. 다음 환자의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때는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 개인적으로 못 하고요.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조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할 수 있다 했습니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답은 5번. 행위를 할 수 없다. 답인 거죠. 자, 이렇게 좀 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의료법상 의료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보시면, 의료법상 의료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의료인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죠. 맞는 얘기죠. 자,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인은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를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쵸?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의료인은 일정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쵸? 맞는 얘기죠. 자, 의료기관 계열자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그래서 물리치료사인데 혹은 뭐 의사, 예를 들어서 한의사인데 그냥 의사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가능하다. 자, 그럼 보시면 아까 전번 13번 문제 옆에 거 보시면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는 아닙니다.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면허를 갖고 있는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면허를 갖고 있는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하는 의료행위는 가능하지만 졸업한 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기억하세요. 특히 이렇게 긴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면서 답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여기 마치겠습니다.